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직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19년도에 실시했던 거고요. 지방직 이제 9급 필기 시험입니다. A책형이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자,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고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반이어인데 방향이니까 방향 반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립상을 이루고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방향 반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밑에 보면 이제 상보 반이어, 우리가 이제 반이어 종류 보면 이제 상보 반이어가 있고요, 방향 반이어가 있고, 그 다음이 마지막에 정도 반이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방향 반이어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 방향, 맞선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위와 아래, 그렇죠? 방향이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렇죠?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다 오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방향이 반대로 가는 방향 반이어들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성공, 실패, 시상, 수상, 판매, 구매, 그 다음에 공격, 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이 일단 한번 보면 성공하고 실패는 방향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성공은 이룬 거고 실패는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 드러나지는 않죠. 이제 시상과 수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상은 상을 준다는 거고 수상은 상을 받는 거예요. 주고받다라는 건데 그거는 방향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판매와 구매도 역시 똑같죠. 판매는 파는 거고 구매는 사는 건데 그래서 팔고 사는 것은 역시 방향이 나타나고요. 공격과 방어 역시 똑같이 방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과 실패는 방향을 느낄 수가 없네요. 자, 나머지 이제 상보 바니어로 한번 또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바니어는 국가직에서도 한번 그죠 나왔던 개념이죠. 그래서 반의 관계에 있는 이제 개념적 영역을 이제 영역인데 상호 배타적이에요. 철저히 양분한다라는 거. 그래서 남성, 여성, 참, 거지, 합격하다, 불합격하다 이렇게인데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특성을 한번 보면 단언과 부정에 대한 상호 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단언과 부정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한쪽의 단언이 다른 쪽의 부정에 연결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갑은 남자이다. 단언을 했죠? 자, 근데 갑은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부정. 그렇죠? 그 반대되는 그 부정,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자를 이제 부정하게 되면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항이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가 그 단어쌍을요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모순이 일어나요. 갑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 이건 변태죠, 그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죠? 그래서 갑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네, 이것도 약간 그죠? 문제가 있죠. 모순이 일어납니다. 자, 정도의 수식이 불가능하며 비교 표현으로 쓰일 수 없다. 자, 지금 보면은 수식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 갑은 매우 남자이다. 자, 또는 비교 표현 쓸 수 없다라는 거. 갑은 을보다 더 남자이다. 자, 여기서 지금 쟤는 나보다 더 남자다워. 이런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쓰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쟤는 나보다 더 남자다워라고 이야기를 한 건 남자답다라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남자야. 라는 건 나보다 더 남자답다. 남자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 자체가 나보다 더 남자다라는 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평가 기준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살다 죽다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절대적인 사항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이제 절대적이다. 쉽게 설명해서 전제가 뭡니까?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중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살다 죽다 보면은 중간항이 그죠? 좀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이에요. 상상. 그죠? 상상 속에 있는 거고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반수면 상태에 빠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의 막 죽다시피 하는, 그죠? 그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죠? 상황이 하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거죠. 그죠? 숨을 쉬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 상보바니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정도바니어가 있습니다. 정도, 등급. 그래서 정도가 등급에서 이제 대립된다라는 건데, 얘는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길다, 짧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중간항이 존재합니다. 이제 일단은 길다, 짧다는 우리가 이제 자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척도반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쉽다, 어렵다 있고 좀 중간 뭐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이건 이제 쉽다 어떤 평가죠. 그래서 평가반이요. 이건 척도반이요. 덥다, 춥다. 이건 이제 정감, 감정 또는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그렇죠? 딱 보면 얘들은 다 중간이 있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보통, 그쵸? 그 다음에 쉽지도 어렵지 않은 보통이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 있다. 그쵸? 특성. 그래서 단언과 부정에 대한 일방 함의 관계. 아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뭐야? 상호 함의 관계라고 그렇죠? 한쪽이 이제 부정되면 다른 쪽이 연결된다. 그래서 한쪽의 단어는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합니다. 한쪽의 단어는 다른 쪽의 부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의 부정이 다른 쪽의 단어를 포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X는 길다, X는 짧지 않다를 함의하죠. 다른 쪽의 부정, 짧다라는 것에, 그쵸? 근데 X는 길지 않다, X는 짧다는 함의할 수는 없어요. 그쵸? 자, 2번. 반일관계 두 단어 동시에 부정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중립지역이 존재한다. 가운데가 있기 때문이죠. 정도부사로도 수식이 될 수 있죠. X는 조금 길다. 왜냐면 중간이 있으니까죠. 비교 표현이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무엇은 무엇보다 더 길다. 평가의 기준이 당연히 상대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X는 길다에서 X가 연필일 경우와 강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적 길이 아닌 상대적 길이면 당연히 짧은 강은 긴 연필보다 당연히 길겠죠. 그렇죠? 평가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는 거예요. 얘는 평가 기준이 절대적이죠. 그렇죠? 살다와 죽다. 죽다를 판정하려는 거는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도반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보반이요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토론에서 이제 사회자가 하는 역할. 자, 적절한 것은 이건 암기하고 들어오란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이 우선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사회자는 토론할 때 그렇죠? 사회자가 뭘 하냐면 이쪽 발언하세요, 저쪽 발언하세요. 그리고 발언을 너무 길게 하면 끊고 막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자 역할인데 토론에 참여하지만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자는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일단. 그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토론 규칙을 설명해주고 규칙에서 벗어나면 제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토론자가 말이 너무 길면 요약해주고 청중한테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토론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자, 일단 토론 시작하면 논제, 논하고자 하는 주제겠죠? 이 논제를 사회자가 제시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논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자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토론 전에, 그쵸? 토론 전에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토론을 시작하면서 물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토론자들에게 이제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다한다. 자, 이제 토론자들이 있어요. 전반적인 방향, 그 다음에 유의점. 유의점은 이제 토론 규칙을 이야기하겠죠? 전반적인 방향, 토론 순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토론 순서와, 그죠? 그 다음이 토론 규칙.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자,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청중의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건 가능해 보여요. 근데 쟁점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자, 쟁점이라고 하는 이제 토론에서 이 다툴 쟁자의 지점점자인데 다투는 지점이에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완전히 대립해서 싸우는 지점인데 그 토론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싸워서 승패를 가르는 거거든요. 누가 승자냐? 이 청중을 통해서 이제 승패가 갈려지는데 이 장점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오히려 쟁점이 흐려지면 사회자는 이 쟁점을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둘이 싸움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근거가 더 타당한지를 청중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토론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약화시키면 안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정.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한다. 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자는요.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중립성을 지키는데 비판적인 견해 제시하라고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글쓰기, 다음 건 이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짧아서 이거 읽고 요거 읽어도 상관없고 요거 읽고 요거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순서는. 자,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포인트 잡고 들어가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일단 통계 수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를 나열, 그 다음에 전문 용어의 뜻,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의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는 1960년대 이후 아메리카에서 20% 이상이 목조의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3분의 2가 축산으로 정비되고 주장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25% 3분의 2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입니다. 통계 수치를 활용했고요. 논거의 타당성을 당연히 높여줄 수 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쉽죠? 자, 미주신 부분에 어법에 맞는 것.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노래말, 순댓국, 하굣길, 인사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인데 인사말인데요. 얘가 이제 사이소리 현상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노래말이 아니라 이제 노랫말이 됩니다. 순댓국이 아니라 순댓국, 하굣길이 아니라 하굣길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발음, 표준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랫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얘가 순댓국이 돼요. 순댓국 또는 순대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하굣길 또는 하굣이란 네, 굣길 이걸 못 쓸까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지금 노랫말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하고, 그렇죠? 노래와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 특징이 뭐냐면 니은이 첨가되었죠. 니은, 그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났을 때 앞말에 받침이 없어요. 그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시옷을 적을 수 있어요. 사이시옷을. 그래서 요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그 니은 첨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순대하고 국하고 합쳐서 그렇죠? 순댓국이기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 지금 여기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 된 소리. 그렇죠? 된 소리로 바뀌어요. 그렇죠? 울림소리 뒤에가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또 사이시옷을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이시옷을 적는다. 자, 그 다음에 하굣길 역시 하교와 길인데 한자와 순우리말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는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와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그래서 하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된소리, 그쵸? 된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교수님, 이 된소리 대기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된소리 대기는 일단은 앞말의 받침의 기역, 디귿, 비읍이 있을 경우에 뒤에 예사소리가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쵸? 자, 근데 얘도 지금 된소리로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합성 명사일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된소리 대기는 합성 명사가 아니더라도 일어납니다. 합성 명사 아니더라도 일어나는데 합성 명사인 경우에만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또 뭘 보냐? 한글 맞춤법 제 30항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이시옷에 대해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징을 보면은 순우리말과 순우리말로 된 경우와 그 다음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너무 길어서 그죠? 네,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한 거라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자,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거였습니다. 그럼 가의 관점이 뭔지를 보이죠. 반영론은 이미 끝났네요. 그렇죠? 반영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반영론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반영론. 그래서 이 문학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관점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외재적 관점,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에 위치하는 곳, 우리가 이제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 관점이라는 것은 작품 안에 들어가 있다,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그 안에 구조화되어 있다, 그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작품이 이렇게 있고, 그죠? 작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작가예요. 이런 그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작가고 작품 간의 관계, 작품과 독자의 관계, 현실과 작품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가의 어떤 뭐 주장, 그죠? 이런 등등등등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작가의 삶과 관련을 했을 때 이 작가가 이 작품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더라. 그렇죠? 이게 표현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제 두 번째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작품을 독자가 읽는데요. 그렇죠? 독자가 어떤 감동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그죠? 이런 걸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효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용.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걸 보면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효용론적 관점. 독자에게 효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보여요? 작가의 포인트를 뒀느냐, 독자의 포인트를 놓느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작품을 보면 이 당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학 작품들의, 그러니까 시나 소설, 이런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 일제강점기를 대표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1950년대 6.25 전쟁을 대표하거나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를 대표하는 그 시대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작품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반영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이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작품을 요거를 해석할 때 작가의 포인트를 둘 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품이 나오고 그 선택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육사 시인의 예를 들어보면 뭐 절정이라는 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이육사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 이렇게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독자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육사의 절정을 봤는데 나도 힘겨울 때가 있었는데 이 시를 보고 좀 극복을 해봐야 되겠어 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건 독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육사 이제 절정이라는 걸 이제 볼 때 이육사의 절정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야라고 하면 이게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현실, 시대상을 언급을 했느냐, 독자를 언급을 했느냐, 작가를 언급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론, 효용론, 반영론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거 말고 자, 작품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라는 것이 있다고 친다면 작가 현실 독자와 관련이 없이 상징이라는 거, 비유라는 거, 그렇죠? 뭐 아니면 그 등의 이제 어떤 표현 기법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적 화자라든지 아니면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등등등등등은 작가 현실 독자와 관련 없이 작품 안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소설도 역시 똑같아요. 소설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인물, 그렇죠? 사건, 배경, 그렇죠? 구성, 뭐 아니면 뭐 서술자의 개입 등 이런 것들 표현 기법이나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거는 독자와도 관련 없고 현실과 관련 없고 작가와도 관련이 없는 작품 안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대주의적 관점, 구조론적 관점, 존재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건 몇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자, 왜냐면 이거는 이제 반영론적 관점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 형식을 통해 절제된 시상이, 자, 지금 보면 전통적 민요의 율격이에요. 율격 얘기했어요. 전형적 형식이에요. 절제된 시상이에요. 자, 율격, 형식, 시상은 작가, 독자, 현실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절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죠? 자, 2번.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자,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 유유자적한 삶, 비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자, 시적 분위기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후정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다 형식이죠. 성경후정 형식이고 분위기를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작품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해질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자, 지금 보면은 해질무렵 강가를 거닐며 하는 이미지예요. 이거 너무 길다, 그죠?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이미지를 제시했어요. 심상. 그 다음에 감각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 심상을 표현한 거죠. 이거 절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빼고는 모두 다 절대주의적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왜 그랬는지 이해되나요? 지금 반영론적 관점인데 이거 외제적 관점이라서 표현론, 효용을 다 빼버린 거야. 외제적, 내재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해됐나요? 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